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의 한 70%가 다 부동산인데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중요한 재산 중의 하나입니다. 이 600년 전통의 수도 서울에서도 그 강남에 야경을 찍은 건데요. 저도 이 서울에 30년을 살았는데 처음에는 신림동에 살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신도시 분당에 살았습니다. 분당에서 한 9년 살았고, 또 그 이후에는 경기도 일산의 화정동에 가서 살았었고요. 근무지를 따라서. 그러다가 이제 방배동에 3년, 서초동에 3년, 이렇게 한 약 25년 가까이를 서울에서 살았었는데요. 이 다리가 이제 강남으로 가는 다리인데요. 이 다리도 수없이 건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직장을 마치고 대학원을 다닌다고 막 허겁지겁 차를 끌고 올라가던 그런 다리 같기도 하고요. 이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고, 이런 빌딩들이 솟구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 서울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수도가 얼굴인데요. 프랑스 하면 파리, 영국 하면 런던, 러시아 하면 모스크바, 스페인 하면 마드리드, 이태리 하면 로마죠, 그죠? 미국 워싱턴, 일본 동경, 중국 베이징, 이 도시를 중심으로 나라의 그 성장 엔진이 돌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초라한 곳이, 여기가 서울의 강남입니다. 서울의 강남에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압구정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실 저도 강남의 오렌지족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쯤인가 우리 집안의 수도 서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저 시골에 경상도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 보고, 이 시골에 논을 팔아서 서울 강남으로 가면 오히려 땅을 더 넓게 살 수가 있다. 거기는 지금 모래땅이라 해서 오히려 더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살다 보면 부자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저희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서울로 따라왔는데요. 서울에 와서 보니까 이런 그 강남의 모습이 펼쳐져 있는데, 다리도 없고 길도 없고 이 초라한 이런 시골 모습을 보고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이게 무슨 서울이냐,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이냐,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다시 버스를 타고 경상도로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그때 아마 저희 아버지가 마음을 넓게 먹고 일로 와서 농사를 짓고 살았더라면 저는 오렌지족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젊을 때 직업이 은행원이어서 이쪽 지역에 돈 많으신 분들 그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 지역은 원래 경기도 광주군 삼성동이 삼성리입니다. 삼성리 이런 지역인데요. 그 당시에 한남대교가 뚫리고 나서 순식간에 땅값이 10배 오르고 30배 오르고 이렇게 폭등을 하던 시절인데요. 그때 농민들, 원주민들이 기분이 좋아서 밤마다 소주를 마시고, 그러다 땅값이 또 10배 오르니까 양주를 마시고, 그러다가 룸사롱에를 가고 하다가 결국은 위장에 탈이 나가지고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간 분들도 많이 있다. 또 어떤 분들은 땅값이 오르니까 들떠서 팔아버려가지고 저기 조금 지방으로 경기도 광주나 용인으로 내려갔는데, 강남의 땅값이 팔고 난 뒤에도 계속 오르는 걸 보고 속병이 걸려가지고 또 술을 마시다가 위장에 빵꾸가 났다. 이런 그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요 강남구 77년도에 삼성동이라고 합니다. 77년도면 제가 중학교 정도 다니던 그런 시절인데요.
그 시절에 이렇게 지금 코엑스가 있는 그런 삼성동이 이렇게 초라한 시골의 풍경일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불과 74년도에서 78년도 사이에 지금 한참 이렇게 다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정책과 미래를 예측하고 강남으로 와서 사는 분들은 땅 부자가 되고 빌딩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살았지만, 금방 팔고 나가신 분들이나 또 예측을 못하고 강남으로 안 오고 저 엉뚱한 무슨 영등포로 간다거나 뭐 이런 인천으로 간다거나 이래 하셨던 분들은 땅값 상승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도 이제 많이 올랐지만은 강남에 비하면 좀 부족하죠, 그죠? 젊을 때는 이 강남에 놀러는 많이 갔습니다. 주중에 직장에 다니고 주말 되면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저도 강남 압구정동에 가서 뭐 맥주도 마시고 또 홍대 입구에 가가지고 와인도 마시고, 그 홍대 입구에서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오면 그 서울의 강변의 풍경이 굉장히 낭만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세종시로 한 5년 전에 옮겼는데요. 이 세종시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또 만들어진 미래의 행정 수도입니다. 현재 지금 정부 부채 약 3분의 2가 이미 내려와 있고 많은 연구기관들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하고 청와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서울을 출장을 다니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다고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 이미 법이 다 통과되었습니다. 국회가 이전하는 법률, 또 청와대 집무실이 이전하는 법률이 다 통과되었고, 올해는 그 규칙, 세부 규칙마저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 4월 달이면 착공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그 언론 보도가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현재 정부 청사하고 아파트만 가지고도 이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리 보면 세종시는 하루에 매일 인구가 한 5, 6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인구는 현재 한 39만 명이 되는데요. 올해하고 내년에 5생과 6생이 완성이 되면 인구가 한 6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8월 달에 완공 예정이고, 또 12월 말이 되면 대학교 캠퍼스에 5개의 대학교가 완공이 돼 가지고 내년 봄 신학기에는 학생들이 5개 대학의 학생들이 입주를 합니다. 또 추가로 2차로 대학 입주 대학들이 지금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와 정부 청사만 있던 세종시가 이제는 대학 캠퍼스와 또 사생활권의 벤처 산업단지하고 이런 특히 이제 5년 뒤에 국회와 청와대가 완공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확대될 것입니다. 막 KBS라든가 MBC, SBS 이런 주요 언론사들과 또 신문사들 약 한 12개의 굵직굵직한 언론사들이 이미 세종시로 옮겨오겠다고 MOU가 체결된 상태고요. 또 각종 위원회라든가 또 압력단체, 또 외국의 대사관 같은 이런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 옮겨옴으로써 세종시의 미래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서울의 그 과천이라는 그 행정도시의 시세와 세종시의 시세가 똑같아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현재 과천의 시세는 서울 서초구의 시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과천시 아파트는 서초구 양재동하고 경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세가 거의 비슷한데요. 세종시 아파트가 과천과 비슷해질 것이다. 특히 이런 그 강변 쪽의 아파트들은 서울의 그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쪽에 아파트 시세와 맞먹을 것이다. 압구정동, 청담동 아파트 시세는 5, 60억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예측을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부터 서울이 커가는 것을 봤고 또 제 나름대로 또 경제학 공부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제가 20대 때요, 경기도 용인시는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그런 시골이 지금 인구가 100만 명 가까이 되는 큰 도시로 변했고요. 분당 판교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다 논밭이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은행에 들어가 가지고 3년간 경기도 이천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보내달라고 이동희망서를 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 의견을 일부 반영했는지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분당으로 저를 발령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의 그 순회동이라든가 서현동 쪽에서 약 10년 가까이 제 청춘을 거기서 다 근무를 했는데요. 그 처음에 제가 갔을 때 33평 아파트 분양가가 3,500에서 5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재 지금 14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불과 한 30년 만에 이 14억을 일을 해서 또는 장사를 해서 적금을 부어가지고 모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 한 채 사가지고 그냥 욕심버리고 편안하게 살면 그 인플레이션에 맞추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젊을 때 전세를 많이 살았어요. 왜 전세를 살았냐면 대출 이자를 내고 집을 사서 사는 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왜 쓸데없이 대출 이자를 내느냐. 지금 대출 이자가 비싸다고 말이 많은데 저도 옛날에는 IMF 때도 대출 이자가 막 9%에서 12%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제가 빨리 집을 못 산 게 후회가 됩니다. 사실 제가 32살 때 분당의 그 판교 바로 옆에 임해동이라는 곳에 30평짜리 집을 하나 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연거를 해서 샀는데 대출 이자 내는 것도 아깝고 해가지고 집을 그냥 팔아서 대출을 갖고 남는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자 이런 건데요.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놨으면 지금 가만히 있어도 15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팔고 15억이라는 돈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느라고 남들보다 10년, 15년 가까이 늦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내렸다고 난리인데 사실은 땅값이라든가 세종시의 땅값은 전혀 내리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아파트 값만 한 1, 2억 정도 내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아파트가 30%, 50% 박앤 세일이다. 올 봄을 지나서 여름이나 가을에는 집을 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면은 지금부터
빨리 이제 사야 할 곳을 물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제가 겪어온 바에 의하면 전세를 살면서 이사를 다니면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났고, 저는 저의 자산은 팽창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제 원론을 배우면, 또 거시경제학을 배우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쓰기도 하고 금융정책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 결과는 항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간고사 문제에, 경제학과 2학년 중간고사 문제에 항상 재정정책의 효과를 그래프로 그려서 설명하고 뭐 이렇게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단골로 나왔습니다. 결국은 항상 인위적으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전을 시키면은 우선 이제 경기는 활성화되지만은 수요를 증가시키니까 결국 남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토지라든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방어가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작년, 재작년에 유행했던 이제 벼락거지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집을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계속 집값이 내릴 거라고 이렇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그 말을 퍼부어대는데요. 사람은 누구든지 욕망의 동물입니다. 누구든지 이 욕망을 가지고 사는 거고, 이 욕망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마치 물리학에 만류인력의 법칙이 존재하듯이 사람은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그 욕망은 자기의 자산이 오르기를 바라는 것도 욕망이지만, 남의 재산이 폭락하기를 바라는 것, 남의 재산이 폭락을 해서 내가 싸게 사기를 바라는 것도 욕망인데, 저는 그 두 가지 욕망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욕망이냐면, 자기는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남의 자산이 폭락하기를 부채질하는 이런 것은 더 나쁜 욕심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재산을 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했고 또 대출을 받아서 열심히 이자를 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집값이 내릴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막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나쁜 욕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요, 그 미국에 그 테러가 일어나고 9.11 테러가 일어나고 삼성전자 주식이 17만 원까지 폭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느 교수님이 삼성전자를 사라고 했었는데 저는 못 샀습니다. 왜냐? 더 내려가기를 바랐거든요. 한 12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면 사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있다 보니까 17만 원 하던 게 금세 25만 원이 되었습니다. 25만 원이 되니까 엊그제 17만 원 하던 게 25만 원이 되니까 배가 아파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며칠 있으니까 35만 원이 되고 또 며칠 있으니까 45만 원, 계속 나중에는 60만 원이 되고요. 영원히 17만 원대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00만 원 가까이 오르다가 주식 분할로 현재 가격으로 지금 현재 한 6만 원 되는 거는 이제 주식을 분할해 가지고
저렇게 된 건데, 예, 그만큼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고 더 내려가면 사야지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침체가 되면 이 엘리트,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정부 부처 관료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 정책을 쓰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일은 없다. 주식값이 아니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을 하게 되면 무슨 서민이든 뭐 임대사업자든 건설업자든 건설회사든 다 타격을 받고요. 또 금융기관이 타격을 받고 뭐 제2금융기관, 보험회사, 국가 전체가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착륙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연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내리더라도 서서히 비행기가 하늘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면 다 죽듯이 활주로 해서 서서히 착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우리 이웃나라 일본도 이 고지식한 관료들이 계속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도 못하게 함으로써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오고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우리 한국보다도 더 낮아지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는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집을 하나 사야 될 때가 아닌가. 집을 사야 될 그런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